은행 현금 수송 차량이 또 털렸습니다. 범행 직후에 이정카고 이승만이 혹시 나중에 우리 검거된다 하더라도 절대 누가 먼저 우리가 범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신경의 변화를 일으킨 결정적 계기는 저는 1323회 이번 편 제작한 정재원 PD고요. 2001년에 대전에서 은행 강도를 하고 또 살인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21년간 미제 사건이었거든요. 2017년에 김선영 총경님이라는 분이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2001년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본인이 수사팀에 참여했던 분이었어요. 지휘부로. 해결을 못해서 징계를 받아서 어떤 아픈 기억이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수사를 해보자라고 의지를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수사가 4년 8개월 만에 진범 검거까지 이르게 됐던 그런 사건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한테 이번 사건이 너희들은 반드시 잡힌다라는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일을 하는 미제수사팀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20년 전에 이제 용의자로 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방송을 시작해보게 됐습니다. 불법 도박장이 일일적으로 감식반을 불렀다라는 내용이 방송에 있었어요. 네. 감식반을 불러야 했던 이유? 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 오락장이 되게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오락장이었고, 그러니까 당시 경찰청 입장에서 제대로 한번 여기는 추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게 아니고 과수대를 불러서 여기를 감식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대로 단속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배꽁초가 채집이 된 거고 이정학을 검거할 수 있게 된 결과까지 오게 된, 어쩌면 이것도 굉장히 우연적인 과정인 거죠. 네. DNA를 채취할 정도의 어떤 국가수의 기술이었다면 지문을 채취하는 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네. 네. 과수대가 출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진행을 해요. 지문 채취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유리품 있으면은 가능성 유리품들은 채집을 해가지고 번호판 명에 사진 찍고 국가수에 의뢰하고 이런 과정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했는데 거기에서 지문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은 거고, 2015년 오락장의 경우에 DNA 채취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올린 이유가 현장 유리품에서 채집해서 분석된 DNA는 국가수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기적적으로 특이하게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하고 2001년에 나온 범인의 마스크 DNA가 2017년 10월에 일치한다는 그 결과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과거에 묻혀서 아무도 서로 몰랐던 사건과 묻혀 있었던 DNA 데이터베이스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으니까. 이승만의 증언이 뭐 열쇠를 눈으로 훑고 복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은행 직원이 허리에 찬 열쇠를 눈여겨보고 미리 열쇠를 복제했는데 길을 가다가 차량을 보고 본능적으로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은행이나 보안업체 내부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정황은 없는 건지. 네네네.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승만의 증언에 의하면 그 차키를 눈여겨 보았다가 눈으로 보고서 복사를 했다는 건데, 근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문제. 그리고 이게 차만 탈취되는 문제가 아니고 돈가방 금고 안에 있는 거잖아요. 금고도 열어야 돼요. 강제 개방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강제 개방을 하려고 한다면 경보음이 울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흔적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모로 이상하다는 거죠. 본인이 총을 얻게 된 것도 우연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총기를 처리한 과정도 총을 잘게 부숴서 버렸다는 사실 믿기 힘든 증언들을 하고, 그리고 여죄에 대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서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만 하고, 그걸 이제 우리 프로파일러 분들이 분석해 봤을 때는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든 어떤 자기가 보호해야만 한 타인을 보호하는 것이든 무언가 어떤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거짓말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정학의 지인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는 이승만이 다시 범행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공소유지를 위한 두 축이 하나 이승만 자백이었고 하나가 이정학 공범 진술이었는데 한 축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직접 증거가 만약에 없다면 이 공소유지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다시 한번 뭔가 외부의 정보를 오픈을 할 텐데 어떤 추가적인 사항을 가지고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수사를 얼마나 더 제대로 했는지 그런 거를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지금 다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정에서 이렇게 번복을 했을 때 무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준 전문가도 있었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근데 본인이 한번 자백을 했었고 공범의 진술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번복에 대한 괘씸죄로 더 양형이 강하게 반영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준 분도 있긴 했어요. 근데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방송에서는 이승만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프로파일링과 뭐 어떤 그런 과정들이 네. 있었는데 그 끝에 자백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피의자 이승만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자백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정확히 뭐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뭐였냐면, 근데 이것도 경찰을 통해 들은 게 아니라 이정학의 가까운 지인을 통해 실제로 이정학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건데, 그게 뭐냐면 원래 당시 범행 직후에 이정학하고 이승만이 혹시 나중에 우리 검거된다 하더라도 절대 누가 먼저 우리가 범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거가 됐을 때 이승만 입장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정학이 먼저 얘기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시점까지는 이승만이 부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자백을 한 시점이 어떤 시점 직후였냐면 둘이 대제 조사를 한 거예요, 비디오로. 근데 직접 둘이 마주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정학이 범행을 털어놨다는 거를 이승만이 확인을 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한 축이 깨진 걸 들으니까, 아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DNA도 나왔다고 하니까 부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다라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결정적 계기는 아마 거기서 있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이러한 강도 사건? 네. 이게 일어나기 쉽지 않은 사건인데 대전 한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게 사건들에도 이승만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 부분을 사실 수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소시효가 지나니까 이것을 수사하는 게 좀 김이 빠진다고 생각은 하겠죠. 근데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범죄에 성공을 하면 범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이 범행의 성공 가능성이나 범죄적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렇게 현금 수송 차량 탈취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알게 됐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 시점에 중단을 했다? 뭐 수감된 것도 아니고 외적인 요인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그럼 분명히 여죄가 더 있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중단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사를 해보는 것이 이승만이 자백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 이승만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89경의 어쨌든 경찰관의 네. 총을 가지고 네. 이게 숙련된 경찰관들도 명중시키기가 어려운 네. 총인데 어떻게 그렇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명중률을 이승만은 보였을까? 혹시 제3자의 가능성은 있는 게 아닐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면 이승만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나 이런 데 쏴보신 분들은 아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쓰던 총기를 가지고 오면 기본적으로 0점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쏘던 총을 내가 갖고 와 쏘면은 0점 교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날아가요. 그리고 총이 작기 때문에 반동도 심하고.
근데 그 총을 하물며 그 몸통 쪽에 넓은 쪽을 맞춘 것도 아니고 옆으로 돌아 있는 사람의 정확한 옆면의 가운데 들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총격이 가능한 건 어떤 사람인가? 총에 대한 전문적인 연습을 했을 만한 사람은 아닌가라고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고, 당시 수사본부에서도 뭐 두세 명, 서너 명일 수 있다고 당시 성무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목격자 중에 가장 중요한 목격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범인들이 타고 온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봤고 밖에 나와서 범행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서 있었다. 근데 이 밖에 나와 있는 서 있는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이 차량이 움직이더라. 아니 그렇다면 운전석에 누가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럼 3명.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어쨌든 그때 목격 진술이 정확히 3명을 봤다는 진술이 아니라 2명을 봤는데 차가 움직였다는 거니까 그건 정확성이 떨어진 진술로 판단을 한다. 이게 입장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확인된 게 아니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참 이 사건이 해결됐다고 말하기에 참 애매할 정도로 안개 속에 가려진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훔친 3억, 4억이면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을 정말 주식과 도박으로 다 썼는지, 다른 데 썼을 정황은 없는 건지. 그거를 좀 확인을 저희도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뭐 이승만의 통장 내역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승만의 성향에 대해 저희가 이제 정선에 갔을 때 이승만의 지인을 만나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승만이 주거 부정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정주를 해서 이 사람이 뭔가 어떤 자기의 일이나 가족이나 사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게 일용직으로 돈을 좀 벌면 도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탕진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는 확실해 보여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행적까지도 그런 식으로 강원랜드 근처에 머물면서 탕진을 하고 또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면 다시 가서 탕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했던 거에 비춰보면 본인의 증언대로 주식이나 도박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설계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설계자를 추적과 관련된 후속 취재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이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후속 취재를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입수되거나 그런 제보가 온다면 언제든지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저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저희가 이승만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인 한 명을 연락을 했었어요. 같이 일도 오랫동안 하고 강원랜드 도박까지 같이 하러 올 정도로 가까운 지인인데,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연락을 좀 피하시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함구를 하셔서, 근데 이분이 아는 것도 굉장히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의문의 인물에 대한 퍼즐을 한 조각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좀 이번 취재를 마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꼭 해보고자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범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수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 여성들을 대상으로만 그러니까 약물 강간이나 성폭행, 성추행, 그리고 아동 강간 이런 것들을, 끔찍한 범죄들을 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김모 씨고 1982년생이고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고요. 충남 지역에서 일을 주로 했다고 하고 집은 평택 쪽에 있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입건이 돼서 유죄를 받은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입건이 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사건들이 이제 있는 걸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들은 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정확히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얘기하기가 어려운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나 아동이거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여성들, 우리 사회 안전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확히 밝혀내고 싶은데, 혹시나 이런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하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이분들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까 그 김 씨에 대한 제보와 함께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